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잖아요. 예. 그죠?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만약에 경기가 되게 나빠서 네.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초반에는 자산 가격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임계점을 뚫고 내려가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아주 낮아야 돈들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2012년, 13년에도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건 한국의 경우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2015년서부터 집값이 올랐거든요. 2012, 13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금리 인하 기간 동안에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금리 인하면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는- 그것도 맞는데요.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 거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세상에 인식되고 돈들이 돌려면 약간 시차가 있다는 거죠. 시차가. 그러니까 맨날 한국은행 총재에도 그게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 6개월 이상은 봐야 된다. 맨날 그 말씀하시는 게. 그런 초반에는 거고.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리나 아무리 해도 장은 계속 빠졌죠. 네. 그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도 금리 인하에도 장은 저기 하잖아요. 거의 제로 금리 가니까 예. 그때부터 좀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 금리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이 경기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이냐 아니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대표님은 뭐를 선택하실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돈의 맛이기는 한데 네. 사실 근본적인 체력이 좋아져야죠. 네네. 지금은 맞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유동성이 지배하는 시장이죠. 지금은. 예, 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이 지배하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비싸요. 빨리 오르고. 그러니까, 경기가 지배하는 시장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부서 예. 주사 빵 맞은 것처럼 예. 효과는 빠른 거죠. 예. 바로 훨씬 레드불 더 막 마시고. 훨씬 네. 더 강력합니다. 유동성이 지배하는 시장이. 네. 그거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2005년, 6년, 7년 우리가 중국 호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2005년, 6년, 7년. 예. 그럴 때 이제 집값이 올랐었던 때랑 경기는 계속 안 좋고 금리 수준도 낮아지고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집값의 상승 속도는 훨씬 가파르죠. 네. 최근 10년 동안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배할 때가 훨씬 힘이 강력합니다. 저게 참 고민이 드는 시죠. 고민이 드는 대목. 우리 경제는 안 좋은데. 네,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경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IMF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것 늘 같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그런데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게 네. 경제 체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동성의 힘으로. 근데 네. 오히려 그 유동성의 힘으로 갈 때가 더 강력합니다. 파워풀한. 예. 미국의 이제 제조업을 나타낸 지표가 아마 한 수천 개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네.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뭐냐 보면은 기업들의 그 총무 담당자, 뭐 쉽게 얘기하면 구매 담당자들 있잖아요. 총무팀. 구매 담당자. 예,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네. 받아요. 지난달보다 신규 주문이 늘었습니까? 고용이 늘었습니까? 생산은 지난달보다 늘었나요? 뭐 재고 수준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분 공급자 배송이라는 게 있는데 주문을 하면 물건이 빨리 옵니까? 늦게 올수록 경기가 좋은 거예요. 오도가 너무 밀려 많기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공급자 배송이라는 항목은 거기서 이제 그 설문을 할 때 느려졌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제 점수를 줘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그 PMI라고 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네네네. 해서 똑같이 쓰는데 미국 사람들만 ISM이라고 이름 붙여요. 저게 그 기관 이름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인스티튜트 오브 뭐시긴데 예. 서플라이. 예. 아우 어려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 기관 이름이 NAPM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미국은 NAPM 지수 이렇게 하다가 ISM 지수를 바꾼 건데 그냥 PMI 지수라 그쵸. 예, PMI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관리자 지수. 예. 그런데 그 제조업 경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쭉 떨어질 때가 아마 2022년일 텐데 네. 지금 몇 년 동안 안 좋아요. 계속. 네. 50 밑에서. 그죠?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세고 50 미만이면 경기가 그 수축하는 국면이고.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 그래서 미국 경기 이제 침체 온다는 얘기를 지금 3년째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올릴 때부터. 네네.
근데 침체는 안 오고 있고. 좀 약간 또 다시 삼천포로 빠지면요. 저희는 삼천포를 좋아합니다. 침체가 온다고 그랬을 때, 예. 그걸 꼭 예를 들면 달력에 적어 놓으세요. 캘린더에. 아니, 그러시고 예. 몇 년 뒤에 보셔야 돼요. 자, 제가 2017년, 18년,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한 게 2018년 예를 많이 들잖아요. 예. 1차 미중 무역 전쟁 때. 예, 오른쪽 카톡에 며칠로 돼 있죠? 2016년 11월 9일, 10일이죠. 16년 말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예. 직후예요. 막 대선 치렀을 때. 예, 그래서 11월 9일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11월 9일이면 어저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예. 투표 끝난 거예요. 전 실제 대표님의 카톡. 예, 당시의 그때 카톡? 제 별명이 그때 조장군이었었어요. 뚱뚱해가지고 네. 마오쩌둥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게?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대중강연에도 그렇고. 당시에는 거의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제가 이러다 보면 저도 중심을 못 잡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가 됐다고 봤던 거는 그 힐러리는 사실 되게 지식인이었고 엘리트였고 트럼프는 정말 이상한 거기다 정치 경력도 없고 정말 뭐 지금 입에 담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뭐 그냥 인식이.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사람. 예. 지금처럼 미화되지도 않았었어요. 어. 지금은 이제 막 좋은 부분 막 해서 뭐 똑똑하다 뭐 어쩌다 네네네네. 다 뭐다 진짜 사업가다 뭐 좋은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2016년에는 정말 트럼프 되면은 난 미국 사람들도 난 이민 간다. 저때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부분은 힐러리가 정말 대중적인 지지도 많았지만 여기 싫어요가 많더라고. 부패한 엘리트. 인기는 적지만 싫어요의 비율이 아니 유튜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미국이 이제 건국한 지 뭐 한 250년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8년 이상 집권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시기밖에. 그래서 민주당은 8년 하면 끝이다. 근데 그 8년 이상 했던 시기가 대공황 직후에 2차 대전. 그때 이제 민주당이 쭉 했고요. 그렇지 않고는 딱 그 민주당이 8년 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경기 침체 질문하다가 지금 3,000%로 빠졌는데 네, 완전 빠졌습니다. 트럼프 된 네. 거랑 네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날짜를 적어놔라. 네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네. 그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2017년서부터 집권했잖아요. 네. 그럼 2018년 말이면 중간 선거가 있죠. 예. 그죠? 중간 선거 전에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보호무역 정책이 가장 강했던 때가 2018년 4분기죠. 네네네. 그때가 중간 선거 기간이에요. 예. 근데 그 2018년 거의 초반서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는 확정적으로 온다. 언제냐? 2020년이다. 그다음에 2018년 말 19년 정도로 가면 거의 100%의 컨센서스였어요. 경기 침체 올 수밖에 없다. 2020년 경기 침체가 온다. 왜냐하면 장기 호황이 너무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길게 호황이 됐거든요. 근데 왜 2020년이냐를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2020년 말이 대선이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관세 정책이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러다가 2019년에 넘어가면서 중국 경제도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요. 맞아요. 이제 살아나나 보다 경제가. 예. 그래서 2019년 여름을 지나면서 경기 침체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아무도 자기가 경기 침체 얘기를 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시점은 이상하게 시기는 어떻게 맞긴 맞았어요? 네. 2020년 경기 침체 왔잖아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온 건데.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이 경제가 이렇게 깔아앉다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제 점을 찍는 거는 자연재해나 외부 그런 요인. 지정학적. 사실 2000년 IT 버블 정점 이후에 네. IT 버블이 TMT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계속 나빴잖아요. 네. 거기에 바닥을 탁 찍은 사건은 뭐였죠? 2001년 9.11이었죠.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그럼. 네네. 거기다가 2011년 3월 달에 일본의 대지진이라는 부분도 네. 시장에 어떤 바닥을 잡는 그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자체는 올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하는데 외부의 요인이 빵 터지면서 그게 더 큰 시너지를 가져와서 위든 아래든 그냥 막.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경기 침체 내가 언제 얘기했지? 아니면 기억도 안 나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쪽에서 누가 자꾸 경광등을 볼 때 아유 짜증나게 왜 저래 그러다가 잊혀질 때쯤
그게 그냥 눈앞에 확 와 있는 거네. 뭐 몇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또 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블랙스완이 그래서 네, 네, 그런 네. 표현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도 그러면은 지금은 내년 말 정도? 내년 하반기? 그때쯤이면 이제 사람들이 2023, 22, 23, 24년 내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라고 했던 것 잊혀질 때쯤. 네, 네, 네. 금리 그래. 내리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다가- 내년 하반기에 내년 11월 때도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만할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의 시점과 연속되는 금리 인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상당한 수준의 버블이겠죠. 이제 문제는 버블이 언제 터지냐 그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네네네. 상당한 수준의 버블일 거. 계속 올라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걱정을 먹고 자라는 나무처럼 넝쿨처럼 계속 올라가다가 네, 버블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네, 더 크게 터지는. 네, 항상 역사는 또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 자체가 서서히 둔화되면서 침체나 위기가 잘 오진 않. 네, 네. 대비를 하니까 사이. 네, 네. 요것도 참 그리고 이 신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신기해. 것처럼 밑에 있는 그림은 주택 시장이에요. 요렇게 아마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가 아마 2022년일 겁니다. 저도 밑에 숫자는 안 보여요. 그냥 제가 감으로 정해한 건데 몇 년 동안 주택 시장 되게 안 좋죠, 미국. 예. 그래서 고용, 생산, 소비, 주택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제를 구성하는 큰 이 덩어리들 보면은 그나마 미국 경제를 버티고 있었던 거는 소비랑 고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다 이제 뭉쳐져서 좀 늦게 후행해서 나오고 주간 단위 실업상 청구 건수. 근데 그 주간 단위 실업상 청구 건수를 가지고 감을 잡아서 이렇게 얼마다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주간 단위 실업상 청구 건수가 굉장히 아주 급등했다. 예. 뭐 한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그러면 살짝 약간 긴장을 하고 계시거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 10만 명 밑으로 한 번 떨어졌다. 물론 그 다음 달에 그 전월 데이터 몇 달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요. 아, 네네네. 다시 그래서 수정해서 내는데 그때 8만 명 아니었고요. 11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명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 약간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도 살짝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을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 신호가 데이터 아직은 지금 전혀 네. 지금은 그냥 6월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6월 그 17, 18이 미국 FOMC죠. 금리 결정하는 날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19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죠. 예. 새벽 3시쯤에. 예.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6월 달. 근데 그러니까 연초에 봤던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가고 금리 인하 정도도 좀 떨어지고 거의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6월 달에 안 한대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맨날 내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그래프인데요. 예.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어요. 역사적으로요? 예. 1971년 이후에. 몇 근데 월 달에 금리 결정을, 금리 변화를 가져왔냐는 건데, 네네네. 12월 달에 인상이든 인하든 제일 많이 하고요. 6월 달이 가장 적게 해요. 저것도 뭔가 계절성이 있어요? 왜 저를?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 뭔가 숙제. 정권도 이제 바뀌는 숙제하듯이. 경우도 4년마다 한 번씩 있고, 혹은 선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도 연말에 더 세일하듯이. 네. 그리고 아마 이건 이제 1년에 이제 한국도 미국 따라가지고 이제 8번 금리 결정하잖아요. 그쵸. 옛날에 매월 했잖아요. 네네네. 12번. 근데 미국도 이제 8번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 월간 단위 시차는 있을 텐데 그냥 특이하게도 6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동결 말고 변화를 주는 경우가 가장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 아까 네. 그 보여준 표는 변화. 변화. 인상이든 인하든. 그러니까 동결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카운팅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월 달은 별일 없이 갈 텐데, 분명히,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의 7월이 되면 2분기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약간 조그만한 손상의 기미가 오게 된다 그러면, 뭐 7월 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인하했을 때 조금 이런 단기 조정들 좀 조심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예. 이렇게 버티는 게, 그냥 지금 미국 기준금리 4.5%잖아요. 그냥 버티거나 아니면 한 25bp 인하하고 또 몇 달 쉬었다가 그러는 게 시장에 조금 안정적이죠. 물론 이제 지표가 좋아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의 문제인데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시간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때는 다 경기 침체 기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2019년 20년의 예죠. 2019년 경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장 내리다가. 많이 빠지니까 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렸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괜찮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진 거죠. 또 다시 제로 네, 금리로. 요건 2008년 경기 네. 침체고요.
이거는 2001년, 2000년 이후에 IT법을 깨지면서 경기 침체 예고. 이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저축은행 문제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때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여간 경기 침체가 매번 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초반에만 자산시장에 좀 문제가 있었을 뿐. 네, 또 네. 나중에는 아까 그 네, 말씀하신 그 부스터 효과로 네. 유동성 힘으로 또 나중에 빡 올라갔고. 예, 예. 근데 저게 뭐 트럼프도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항상 하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니 네, 네. 그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소프트 데이터는 이미 한두 달 전에 펼쳐져 있을 거고 네, 네. 하드 데이터를 받아봤을 시점에는 이미 네. 망가진 시점이고 네, 네. 그때 결정을 하면 당연히 늦고 선제적으로 원래 그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여도 잘 안 되죠. 될 수가 없었죠. 아니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됐으면 예. 경기 사이클이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그렇죠. 그건 신이죠, 신. 예, 예. 그러니까 공장을 언제 증설해야 될 거냐 이것도 그걸 마치면 뭐 수급이 그런 뭐 수급이 타이트했다가 혹은 공급이 과잉됐다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죠. 사이클 자체가 안 생기죠. 인간 세상이니까 사이클이 생기고 네네. 그 사이클을 또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적정 가치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늘 오버슈팅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보다 버블이 더 먼저 올 수 있다. 예, 일단 잡으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뭐 경기 침체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다가 저도 이제 계속 시장을 보면서 생각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럼요. 지금은 네. 전혀 뭐 아무런 증거 없이 아직까지. 증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만 몇 가지 잡아놓는 거죠. 저건 무슨 책이에요? 저거는 이제 2015년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2018년 한 3년 가까이 돼서 네네. 나온 건데 그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 지정학적 그 전략가가 뭐 일단 더 엑시덴탈 슈퍼파워라고 우리나라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미국의 패권주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딱 원탑 한 나라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다. 미국은 예를 들면 해군력도 강하고 그래서 국제 경찰을 했고 근데 이제 국제 경찰을 안 한다. 왜냐하면 셰일 혁명이 있어서 기름값을 뭐 그렇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미국이 우연찮게 그러니까 뜻밖에죠. 네. 엑시덴탈리 뜻밖의 강대국이 된 거는 뭐 일단 그 지리정의 문제, 전쟁에 휩싸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미시시피강에 의해서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가 활발할 수 없고 뭐 그런 얘기들 해요. 뭐 이상한 것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그림은 맞았어요. 미국의 패권주의. 예. 2015년 이후에 나온 건 15년에 나온 건데. 근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 트렌드의 요인으로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있던 이 8년 주기들이 금융위기도 뭐 한 10년마다 8에서 10년 주기로 왔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사이클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 사이클이 딱 8년이거든요. 네네. 대체로. 그래서 그런 주기의 패턴들이 명확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술혁신 사이클과 만나면서 옛날에는 이런 거죠. 공화당 정권 때는 굴뚝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첨단 뭐 IT나 기술주보다 민주당의 그건 색깔이었거든요. 기술의 혁신. 민주당의 가장 예를 들면 선거작을 많이 되는 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실리콘밸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 알고 있는데. 그쪽이에요. 네. 네. 예. 그다음에 공화당의 텃밭은 어디예요? 러스트벨트. 옛날에 저거 보셨어요? 저 제임스 딘 나온 영화 자이언트. 자이언트? 예. 너무 옛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딘 전 팬티 이름밖에 모르는. 아 그러세요? 자이언트라는 영화에서 그 텍사스의 그 어떤 석유 재벌이 탄생해요. 아. 예,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 그러니까 텃밭이 이제 텍사스. 아.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의 가장 큰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런 이제 스터디 재미로 많이 했고, 뭐 네. 데이터적인 증거도 있으니까. 네. 민주당일 땐 보잉이 많이 오르고, 공화당일 때는 로키드 마틴이 많이 오르고, 예, 실제로 그랬고. 지금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찌됐든 간에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이 그걸 또 네, 이제 네.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위험해서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기관 투자자만을 하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리테일 영업하는 사람들이 리테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점 설명회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이제 설명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예전에 대신증권이나 대신 예, 자산운용 계실 때 예. 그러면 뭐 그분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산 비중이 아무래도. 예. 그 다음에 뭐 이야기거리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 정권인데 집값이 저건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저 선 보이시죠? 이런 선. 예, 요게 예, 이제 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요거는 당시 이제 대통령들 예,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뭐 좌우를 따지긴 좀 그렇지만 왠지 집값이 덜 올랐을 것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 대통령 때 더 많이 올랐죠. 표현이 저도 자꾸 꼬이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오른 것도 알고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예. 지나고 나서 한 거고. 지나고 저는 이걸 문재인 정권 되기 전이 했었어요. 이 데이터를 시작한 거는. 나서. 예. 어떤 의미일까? 예, 그래서 뭐 이것이 뭐 무슨 뭐 그 정치적인 때문이냐, 그냥 우연찮게 이상하다. 이 강남의 집값을 도와줄 것 같은 대통령 분들이 그때가 좀 덜 올랐네. 뭐 이런 반대로 또 그 반대인 경우가 됐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니 공화당 때 많이 오른 거다 그냥. 우리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예. 그래서 좀 이걸 가지고 네. 뭐 약간 이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신 교수님이 No. 이제 아침에 보면은 뭐 경제학자들서부터 저는 그냥 뭐 경제 박사도 아닌데 그냥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에 잠깐 있었다는 그 저기로 그냥 네네네. 경제학 박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예. 근데 저거 보시고 어떤 교수님이 이제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나 이거 사용하겠다. 너 이름 좀 넣자. 그래서 오. 사용하는 건 다 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 데이터까지 다 받아 드리는데 제 네. 이름은 넣지 마세요. 저 편하게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예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민감하지 않습니까? 2018년 말에 영화 킹스맨은 보셨어요? 킹스맨은 봤죠? 왼쪽에 생각나세요? 저게 뭐... 저 사람이 컨트리 로드 노래 부르면서 빵 하고 저 폭발하잖아요. 킹스맨의 조력자, 제일 조력자. 네네네네. 집사. 예. 거기 컨트리 로드에 웨스트 버지니아 나오죠. 예. 웨스트 버지니아가 그 미국에서 석탄이 많이 나오는 일종의 러스트 벨트. 트럼프가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저게 그 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가사 내용 아니었나요? 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예. 2018년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중국이 관세를 빵 하고 때려요. 예. 철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석탄 코커스 이 탄이 그 철강 이제 원료로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중간 선거 전에는 지금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이 되고 막 이렇게 조용하다 하더라도 또 내년 말에는 또 빵빵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중간 선거 앞대고. 예. 서로가.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더 중국에 대한 관세 도발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2018년 4분기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유야무야 되고 합의됐죠. 예? 그 당시 어찌됐든 합의는 했어요. 근데 요거는 과거에 공화당 정권 때 부시 정부 때도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을 건드렸었어요. 중간 선거 직전에 부시 때도.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표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예, 늘 하는 어떤 내가 당신들도 이렇게 배려합니다. 챙기고 있다.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대내적인 표를 또 결집시키는 정치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글로벌 패러다임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요새 챗GPT 치면 뭐 더 자세히 나오지만 뭐 미국의 우선주의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계속될 거고요. 인공지능은 정말 예를 들면 글로벌한 진짜 메가 트렌드고 뭐 그렇다고 기후변화 이슈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7월, 8월 다가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케인 시즌하고 자연재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거기에 주식 투자의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이었나 캘리포니아 산불 왔죠. 네. 산불이 캘리포니아에 되게 자주 와요. 거기 그렇죠. 건조하고. 그러면 매번 빠지는 주식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찾아냈고요. 그것을 이틀 뒤에 알아도 빠지는 주식이 하락하는 주식. 그거는 저희는 그것을 며칠 뒤에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 우드 데크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 아니고요? 전력회사 같은데, 전력회사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노아라고 NOAA라고 네. 그 미국의 이제 허리케인 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일종의 미국의 뭐 기상청 같은 데인데, 근데 올해는 과거 몇십 년 역사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온다. 이러면 이제 뭔가 이벤트가 터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예전에 2005년 8월이었나요? 그 멕시코만 뉴올리언즈에 있는데 태풍 카트리나가 왔었죠. 예. 카트리나가 뭘 했냐면 뭐 정유 예를 들면 값도 올렸고 뭐도 했지만 캘리포니아의 에틸렌 가격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11년인가요? 7, 8월인가? 태국에 홍수가 크게 났어요. 예. 근데 거기가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폭등했어요. 태국? 예. 기상이변 때문에? 네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태국에서 만들어요? 거기서 최대 생산지예요. 한 작년, 재작년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죠. 네네네네. 코코아 최대 생산지가 어딘 줄 아세요? 코트디부아르 거기에요. 코트디부아르? 예. 코트디부아르면 아프리카. 예, 우리 축구 선수 때문에 맞아. 축구 선수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선수 있죠. 코트디부아르 저. 거기서 이제 그 기상
그런 것 때문에 작황이 드록바. 드록바.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모든 자연재해는 뭔가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 이게 되게 비정한 이야기이긴 한데 또 지금 엄청 더워지고 있고 6월 들어섰고 또 여름 되면 특히 이제 자연재해 많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경제 사이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피해주도 있고 수혜주도 있고 냉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연재해 때문에 경제에 타격이 크잖아요. 2005년 8월처럼 그럴 때는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죠. 정부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장이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리바운드나 부스팅되는 효과가 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지난번에 13조 8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 중에 네네. 상당 부분이 산불 피해 대응이었고 네네. 이런 것처럼 네네. 근데 미국은 규모가 훨씬 더 클 거고 네네. 그게 또 일종의 유동성 효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들로 따지면 확실히 수혜주 피해주가 또 갈릴 수 있는 거고 네네. 거기다 인구 고령화는 뭐 다들 알고 계신 거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과거보단 2022년만큼은 강하지 않겠지만 늘 예를 들면 시장의 걱정거리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다. 네. 예.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서부터 재료값이 잘 낮아지기가 어렵다는 얘기. 예,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복합된 사회적 혼란은 예전에 제가 호주 어디선가 찾았는데 지구 역사상 7세대가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는 처음으로 살고 있대요. 근데 7세대요? 예, 한 세대가 보통 40년 얘기하는데 예. 아마 이런 경제적인 거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문화적인 것도 한 20년 주기로 보면 영세를 한 세대로 보면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이제 꽤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7세대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대 차이가 네네. 그러니까 영화 자이언트를 제가 못 알아듣는 모르시는 게 것처럼 당연한 거죠. 제임스 딘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네네.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건데 그게 또 층층이 막 더 많이 세분화되는 거고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고 제가 6월 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거에 네.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랬더니 2001년 6월 달에 미국의 법원에서 네. 기업 분할해라. 쪼개라. 누구한테요?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AT&T가 이제 정부의 개입으로 여기를 기업을 쪼개잖아요. 예. 반독점법.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2001년 6월에 판결이 났지만 그 전에 얘기가 나올 때 이 버블이 이제 꺼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엔비디아다, 테슬라다, 뭐다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있으면 누군가 예를 들면 인위적인 개입으로 테슬라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뭐 그러면 이제 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과거랑은 다르겠죠. 근데 저것도 결국은 나중에 합의가 돼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법원에서는 기업 분할을 결정했어요. 반독점법. 이게 2001년이면은 당시에 뭐 IT 버블에 예, 대한 어떤 시그널 예. 그러니까 수 있었던 거. 2000년서부터 저 반독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법원의 최종 의사결정이 나온 건 2001년 6월이었는데 미국 주가가 언제까지 빠진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정도가 주가의 바닥이고 반등을 줬어요. 9.11 다음날 거의 전 종목 하한가 가지 않았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9월 당시가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미국하고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선진 주식시장은 2002년 4분기까지 흘러내려요. 오래. 예. 1년 정도 우리나라가 앞서. 그래서 옛날에 그 메릴 린치의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리포트에도 써 있어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수다. 그 탄광 속 카나리아다 막 이런 얘기. 네네네. 네, 그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고 네네. 6월 것만 지금 아까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고 또 가장 가까이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죠. 근데 6월 17, 18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고 이번에는 금리 동결될 거라고 보셨고. 예. 아마 7월 말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FOMC 일정은 꼭 챙겨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FOMC가 아니더라도 8월 말이면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장들이 모여서 경제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을 좀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요. 잭슨홀 미팅도 8월 말에 늘 있는 이벤트니까 그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뭐 제가 만든 투자자 심리 지수인데 그 코스피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비중을 얼만큼 늘릴 거예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금 장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을 이제 서베이를 받아서 설문을 받아서 이제 직계해서 발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네. 기관과 개인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제가 투자자 심리지수를 만든 건데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해요. 장에 어떤 위험 신호가 없고 한국 시장은 당연히 예를 들면 좋죠.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그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한테 설문을 받아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기관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과 외국인의 그 수급 데이터로 썼고요. 이 지표를 만드는 방식은 ISM 제조 서비스업 지수처럼 거기서 설문을 받은 거를 확산 지수로 변환시켜서 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데이터 분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ISM 지수 만들듯이 제가 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는 한 번씩은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네네. 거고. 전체적인 이 패턴을 보는 거죠. 여기도 흐름. 보면은 코스피의 이 패턴이 먼저 선행해서 이제 부러지잖아요. 그럼 장에 이제 꼭지가 나오는 거고, 뭐 동행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어떤 미국 투자자 센티멘트도 이렇게 선행해서 약간 물론 이제 이거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막상 그 시점에 있으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금 변곡점인지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으로 뭐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늘 지나고 나서 보기가 편한 거지. 항상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6월 1일 날 뉴스를 보니까 이미 상단을 다 돌파했죠. 증권사별 코스피 예상 밴드가. 2,800을 봤던 증권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밴드는 상향조- 항상 시장 올라가면 같이 밴드도 올리고 떨어지면 네. 같이 내리고 하는 그래서 거죠. 이제 조만간 상향 조정 러시들이 많이 또 증권사 리포트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런 건 우리 와이스트리트한테 물어봐도 저도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